이번엔 그 테슬라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죠. 지금 그 S&P 500에 이제 지수 편입 확정이 되면서 네. 이틀 거의 한 20% 가까이 맞습니다.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주 놀라운 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 뭐 버블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또 그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믿는 분들은 또 엄청난 팬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그 우리나라에 비슷한 기업이 있었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었죠.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보시면 참 과거가 화려하잖아요. 주가 움직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팬들이 굉장히 많죠. 장기 투자를 셀트리온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굉장한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서도 이제 공매도의 압박뿐만 아니라 이제 이 회계 이슈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사를 이제 둘로 나누면서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개발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는 그걸 유통하는 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면서 셀트리온이 매출 나오는 걸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전시키면서 분식회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굉장한 의심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다 해프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그러면서도 지금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고, 코로나19에서도 우리나라에 또 혁혁한 또 치료제 개발을 많이 한다면 혁혁한 또 공을 세우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성공을 한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유동성 위기가 오고 이제 무너질 거다라는 의견도 되게 많았잖아요. 부도 위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부도설. 네. 그러면서 그것을 다 이제 격파하면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궤도에 올라갔다라는 얘기고, 또 그만큼 전기차 시대가 지금 많이 오고 있다. 이게 맞물리면서 지금 이제 선순환 구도로 돌아선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번에 S&P 500까지 편입에 성공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20% 상승을 했는데, 첫날은 이제 S&P 500 때문에 상승했다면, 둘째 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올랐던 10%는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분이 이제 지금 테슬라를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분기 보고서식으로 우리가 무슨 종목을 갖고 있다라는 걸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매입을 하고 있는 종목은 예외로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언급이 있었어요. 지금 사고 있는 그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선 그거를 테슬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옛날에 이제 애플, 왜냐면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기술주를 상당히 안 좋아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IBM 투자를 실패를 했고, 그리고 애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늦게 뛰어드셨잖아요. 비싼 가격에 샀다고 그렇죠. 조롱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성공을 하셨죠. 현재 시점에서는. 그거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PER 100배 이상, 그거만 보면은 또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워렌 버핏 님이 지금 굉장한 그 노익장을 발휘를 하면서 테슬라의 긍정적인 관점에서 또 매입을 하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분위기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작용을 하면서 이틀 동안 좀 크게 올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모건 스탠리 역시 비중 확대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전기차의 헤게모니는 분명히 현재 시점에서는 테슬라가 쥐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평가를 이제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닌 이 플랫폼을, 이제 애플과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을 향후에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회사로, 회사의 가치까지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또 빅히트, 얼마 전에 상장한 빅히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단순히 이제 뭐 JYP나 뭐 SM이나 이런 회사들 시총은 뭐 1조 살짝 넘는데, 뭐 빅히트는 지금 현재 6조가 넘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이제 위버스라는 그런 플랫폼, 이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이제 부여했기 때문에 그 이제 시가총액이 정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말 그 전기차, 과연 한국의 현대차나 그 글로벌 그 어떤 그 뭐죠? 전통 그 내연기관차 네,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플랫폼 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애플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애플 생태계를 구성을 하면서 한번 이제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면
딴 거로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생태계를 구성을 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삼성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자인 이제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나 오포, 비보 이런 데들의 이제 경쟁에 어떻게 보면 노출이 좀 되면서 또 그 부분들이 지역별로 이제 많이 또 점유율을 잠식당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테슬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이제 플랫폼화를 성공한다면 이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기아차나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약간 제조, 이 전기차 제조 쪽에 특화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애플과 삼성과의 관계로서 지금까지 온 상황, 이 상황을 대입시켜 보면 향후의 그림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기아차나 다른 내연기관의 대표적인 브랜드들, 뭐 도요타나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과연 그것을 이제 이 삼성과 애플과의 관계처럼 가지 않고 다른 방향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향후에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좀 재밌을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새로운 산업이나 아니면 기업을 이끌고 가는 그 CEO, 리더의 역할이 맞습니다. 주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고객을 확보하는 면에서 얼마나 이 강한 카리스마 같은 게 있다면 도움이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좀 말이 많은데 지금 2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제 한화로 이제 2천만 원을 돌파를 했죠. 예전에 2015년에 2015년, 16년에 걸쳐서 랠리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그 글로벌 이 가격보다 훨씬 이제 김치 코인이라 그러면서 이제 더 거품이 좀 많이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15% 20%더 비쌌다고 맞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면서 약 2,800만 원까지 이제 고점을 찍었었죠. 근데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거의 최고가에 지금 이제 온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나타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당연히 있겠죠. 뭐 그런 원인들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반감기.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제 총 생산량은 정해져 있죠. 네. 2,100만 개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 반감기를 4년에 한 번씩 반감기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반감기에는 이제 채굴을 하더라도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확 줄어들거든요. 아, 그래서 반으로 준다 해서 예, 반감기예요? 예. 4년마다? 맞습니다. 근데 또 과거를 보면 이 반감기에 꼭 비트코인이 굉장히 튀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었죠. 이제 페이팔이 이제 전자결제를 비트코인도 허용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이런 기관들이 또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관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이 또 상승에 좀 도움이 됐고, 또 하나는 통화량이 워낙에 또 풀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 전자 결제 관련된 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몰린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예전과는 다른 건 뭐냐면, 예전에는 비트코인만 올라간 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이나 이 다른 가상화폐도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특징은 거의 비트코인만 원금 회복을 했지, 이제 다른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상화폐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사실 실제로 이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시장의 좀 불확실성, 그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만이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전자화폐로 전자화폐로 지금 안전통화의 하나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게 결국은 현재 그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맞습니다. 무시했었는데 그렇게 되네요. 그때 쌀 때 사라고 했는데 무시를 했거든. 예. 근데 정말 근데 의외로 저는 이 전통 금융 하시는 분들은 이걸 되게 터부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만나는 그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있으시잖아요. 의외로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좀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통화를 계속 풀고 있는 이 현상에서 지금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게 전자화폐라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은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통해서 하는 뭐 부분도 있겠지만, 그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전자화폐를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자화폐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봤을 때 이 전자화폐가 만약에 이제 제대로 쓰인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통화량이 굉장히 급증을 더 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하에 잠자고 있는 이 현금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전자화폐로 바뀐다라고 하면 전자화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지하에 있는 이런 이 현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화량은 더 급증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 리노미네이션, 그러니까 이 화폐 개혁에 대한 이슈까지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산 버블에서 우리는 이 자산 버블을 현금을 가지고 지금은 버텨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뭐라도 자산을 사면서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또 다른 자산이 됐던 그 부분은 이제 제일 이제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자산 시장에서 소외되면 절대 안 된다. 그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또 비트코인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연장선상으로. 예. 근데 그 전에 손정희 회장도 비트코인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를 했는데 예. 폭락을 해가지고 이제 감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지금 아마 원곡이 훨씬 회복하고도 남았죠 네, 지금. 맞습니다. 확실히 투자자들은 끝까지 가봐야지 이 어설프게 비웃었다가는 망신당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 달리오도 이제 뭐 현금은 쓰레기다 뭐 그런 과격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 자산,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그 뭔가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간다. 그러니까 뭐 자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본을 보시면 지금 제로금리를 굉장히 오랜 기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제로금리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당분간 봐도 안 보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그 이제 현재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미리 왔고 그 부분의 미래를 좀 보여준다고 봤을 때 지금 이제 미국이나 ECB나 뭐 어느 나라든 좀 잘 사는 나라들의 통화는 지금 금리가 형편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회복이 되기가 요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회복을 안 시키고 오히려 통화 가치 더 절하시킨 다음에 아예 전자화폐로 가면서 아예 전자화폐로 갈 때 그런 그 통화 개혁 같은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정말 소외받았고 이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거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죠. 이 항공주, 네. 여행주 요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떻습니까? 지금 항공주가 요즘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항공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 두 개의 국적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여러 나라들을 보시면 물론 일본도 잘하고 이제 그 아나라는 이제 두 개의 또 항공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보통 하나를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국적기는. 네, 국적기는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국적기의 주인이 거의 정부가 많거든요. 그런 얘기는 이제 과거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이 항공사들이 재정이 좋지 않았고 그 부분을 이제 나라에서 그걸 흡수하면서 그런 결과물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의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이제 대한항공도 하나의 또 채권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 회사를 합병시키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어제 이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앞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앞으로 출장은 약 50% 그리고 출근은 약 30% 줄어들 거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보시면 원가가 절감이 돼서 잘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원가 절감에는 이 해외 출장, 이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지금 굉장히 줄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식 문화, 이런 회식도 지금 못 하면서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굳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해본 거죠. 이 타이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됐지만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에 대한 이제 우리 회사의 나아갈 방향성, 내후년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창 이제 계획을 세울 때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는 보면 그런 비용단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굳이 안 나가도 이제 줌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안 나가도 가능한 상황이 이번에 겪어보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항공사들은 비즈니스석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비즈니스석은 아무래도 이 출장을 가는 사람들에게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서 편한 환경에서 이제 제대로 돈을 벌어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비즈니스석의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항공사에는 굉장한 악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도 이제 제대로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몇 년, 이제 수년이 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구조조정 단계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한다고 해서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잠재적 채무는 그대로 있는 거죠. 위험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채무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항공사들이 지금 많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그런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제 회복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당장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와 M&A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또 경영권 여러 가지 또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때문에 반등은 나타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피해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시적으로 오르기는 하나 네. 펀더멘탈 자체는 네. 좀 위험하다. 훼손이 되고 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3분기 코스피 상장사들 실적이 좋았는데요. 그 어쨌건 그 안 좋았던 거는 컨택트 주들이겠죠. 지금 맞습니다. 뭐 얘기했던 항공주나 여행주,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 직원을 뭐 무급휴가, 무급휴가, 예. 그 뭐 회사 거의 뭐 네, 힘든 거죠. 힘든 네. 거죠, 진짜.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투자할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런 펀더멘탈이 일단 훼손된 이런 주식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잘 나가고 있는 거에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오히려 이걸 역발상 투자라고 얘기도 하기는 하잖아요. 네.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투자를 하실 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1년 동안에 언택트가 강했다가 가치주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현재까지의 시점이었다면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투자는 통화의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보시면 내년에 대한 전망을 각 증권사들 하우스에서 전망을 지금 막 내놓고 있거든요. 그 전망의 내용은 세세한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서는 뭐가 있냐면 외국인의 코스피나 코스닥의 유입 이 부분은 거의 공통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는 동학개미들이 이 새로운 자금을 가지고 증시에 뛰어들었다면 내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근데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개인들의 자금 역시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이렇게 지금 막고 있으면 결국 근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에 대한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돈은 벌어야 되고 근데 1차로 올해는 참여하지 못했던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뛰어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연금이 거의 90% 가까운 퇴직연금은 단순한 그냥 이자를 받는 그렇죠. 이런 정기예금이나 이런 데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좀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금이 굉장하죠. 그 자금도 이제 증시에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뭐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는 18%에서 16%로 준다라고 하지만 절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로도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을 거고요.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는 이제 유입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왜 주가가 안 가지? 그건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올 때는 정말 선택적인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돈이 밀물듯이 들어올 때는 이 중요한 주식에 가면 그 따라오는 이제 파생적인 그런 부분까지 눈이 가게 되죠.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의 시장이 내년에 올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투자자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소외되지 마시고 꼭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참여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통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BBIG라는 그런 10월 달에 설정한 그 부분들이 있고 이게 그린 뉴딜과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종목 투자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 ETF를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이 각 자산운용사에서 이 코덱스 그리고 뭐 타이거 할 것 없이 이쪽에 관련된 BBIG 관련된 ETF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투자를 하시면 대안의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쪽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금을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선순환으로 이쪽 주식들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관련된 주식들은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경기 회복,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잘 나가는 기업은 더 잘 나갈 거고 이제 안 되는 기업은 더 안 되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은 꼭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내년도 뭐 올해 연말 뭐 얼마 남진 않았는데 뭐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고요. 네. 네, 하여튼 어떠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흘러가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아주 그 풍부한 인사이트를 보여주신 DB금융투자 김현겸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